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원도현입니다. 삼복더위가 한참입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면 벌써 입추가 됩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새판짜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각 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 것인가, 이런 공천의 틀에 관한 것인데요. 저마다 계획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당의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혁신의 정점에 있는 공천혁신, 그리고 지방분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 방향, 그리고 지방분권 혁신, 이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경재 전북일보 수석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대학교 박동천 정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영기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써 6차례, 6차에 걸쳐서 혁신안을 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찬반에 대한 의견, 또 지지와 동의가 이렇게 또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좀 간단한 소감을 모두 발언격으로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님 먼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8월 중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혁신과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직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은. 네. 어떻든 이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혁신은 단순한 혁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고강도, 고난도 혁신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같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을 물론이고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과감하게 기도권을 내려놓는 가운데 어떤 그 혁신책을 모색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네. 평가를 갖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8월 달에 보다 좀 밀도 있는 혁신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계획적인 안이 많습니다. 예컨대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할 경우 뭐 공천을 않는달지, 또는 그 선출직들이 어떤 그 탄핵을 당원 소환제를 해서 탄핵을 한달지, 또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많고,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시도당한테 넘겨준다, 뭐 국고 보조금도 20%까지 상향해서 내려보내주겠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역시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초점, 또 당원들의 초점은 개파 문제랄지 지도부의 어떤 그런 그 책임지는 모습, 이것들이 가려진 상태에서 혁신안이 나오니까 혁신안 자체가 어떤 평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국민들도 관심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 총선 앞두고 이런 혁신안들이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핵심은 아마 공천 룰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중에 발표될 공천 룰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 내부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들을 아직은 좀 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동천 교수님 좀 간단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맨 먼저 비례대표 확대하고 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용감하고 뭐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당내에서 설득 작업 같은 것들이 조금 미흡해서 현재는 조금 뭐 여론에서 밀리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앞으로 이제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혁신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은 뭐 혁신위다운 의견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좀 얼버무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당선 가능성의 문제하고, 민주주의에서 이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이냐 할 적에 당선 가능성이라는 문제하고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어떻게 새로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당 후보로 내놨지만 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실력이, 이 당선 가능성을 보면 이건 뭐 거의 기득권자, 도무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뭐 묘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사이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좀 줄다리기를 하면서 얼버무리는 정도인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5차에서 나왔던 의원 정수 확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하시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진하다 이런 평가시고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혁신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현재 권력과 기득권을 인정한 조건 속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내더라도 현재 최정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거부해버리면 또 문재인 대표가 자다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혁신위가 앞서간다고 생각해서 좀 앞서간다 언론에 한마디만 흥겨버리면 혁신이 거의 무용지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적으로 혁신은 구세력을 타파해 가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 안으면서 이루어지는 혁신이어야 혁신위에서 주장했던 그 좋은 내용들도 힘을 갖게 되는데 일례로 의원 정수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가 안 줄어서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정치 불신이 있는데 왜 의원을 늘리냐부터 그래서 원래적 의미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홍보되기보다는 모든 관심이 숫자를 늘리냐 줄이냐라고 가가지고 실제 어떤 본질이 왜곡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의제화를 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게 실제 내년 총선 때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더 잘못하면 거꾸로 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혁신위가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한계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혁신위가 지금 6차까지 내용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 것 같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혁신안의 내용이 상당히 진보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들은 남겨져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유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6차에 걸쳐 나왔던 혁신안에서 뭐 이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간략하게 그동안 혁신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당초 아마 그 최고위원 폐지, 네. 그다음에 사무총장제 폐지가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만은 사무총장제 폐지는 지난번에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됐고 최고위원제 폐지는 다음 중앙위원회로 좀 미뤄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됐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분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지방선거의 공천권, 특히 시장 군수 또 도의원, 시군 의원 등 공천권을 도당에다가 이렇게 이양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또 됐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아까도 방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또 의원 정수를 뭐 한 369명 정도로 늘리는 안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또 최근에는 지금 그 민생 복지 정당을 지향한다는 어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네, 어제 나왔던 발표가 발표였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두세 차례 더 공천 혁신안 등 비롯해서 아마 과제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동진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관련해서 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 도입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비례대표제 확라는 것은 지금 이번 혁신위에서 낸 내용은 굉장히 현실 사정을 감안해서 절충을 한 거고요. 비례대표제는 100%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제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이렇게 짬뽕으로 하는 것은 이건 구색 맞추기입니다. 이게 이제 의원 정수 확대 쪽으로 자꾸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그것은 의원 정수 확대라는 것은 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냐면은 현재 300석 구조에서 최소한 2대1 정도만 만들려고 해도 200석 대 100석
현재 이제 비례대표 56석인데 이거를 100석으로 올리게 되면 지역구가 40석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현재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걸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 정도가 선관위에서는 360 심상정 의원안이 360석안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민주당 이 새정년 혁신위가 390석, 369석, 369로 올리는 이제 이 정도 안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제 낸 거고요.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할까봐 세비는 절반으로 세비는 뭐 동결하겠다라든지 이제 이런 보충책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그 혁신위원회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석수를 지금 369명으로 늘려야겠다라고 지금 혁신위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아직 이 문제가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그렇죠. 예. 채택된 건 아니고 우리 당 내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뭐냐면은 그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도 지금 연초에 300명을 가지고 200명은 지역에서 10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자라는 그런 안을 중앙선관위가 이미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혁신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농촌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9명으로 늘리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국민들이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 대표 지도부가 이번에 그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데 그 농촌 지역구 의원들 의석수가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그래서 이걸 369명으로 늘려야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현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건 검토할 수 없는 네. 좀 너무 한가하고 좀 안일한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우선 이경재 의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 정수 문제는 지금 그 혼란스러운 것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또는 개개인이 의원 정수가 얼마다 심상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본말이 전도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치계의 핵심은 지금 선거구 인구 편차 획정을 하는 거고 다시 2대1로 또 하나는 선거 제도에 하는 거란 말이죠. 선거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갖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지 완화랄지 현재 소선거구제 어떤 그 성자독식 폐해랄지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뒤에 좋다 그럼 해보자. 이런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정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 다음 때로 넘어가야 될 문제를 중구난방식으로 320명이다, 369명이 좋다, 360명이다 이러니까 국민들은 바깥도 못 오는 국회의원들이 자꾸 이 증언만 하느냐 아주 지금 그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논의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의원 정수 증언에 반발에 버티셔가지고 지금 사과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저희는 이미 지난해 의원 정수와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국회 가서 토론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대략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석패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그 지역구도 텃밭 속에서 그 여러 정당들이 같이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이고 정당법, 선거법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혁신위가 당내 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특유에서 이 현재의 정당법과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요즘 지금도 낡은 걸로 해서 중앙당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공건적 어떤 유죄들이 지금 정당법 안에 있는지 그런 걸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망국적인 지역 감정과 지역구들을 타파할 것인가 문제, 그리고 이 승자가 독식하고 아까 51%가 전체를 먹는 구조를 그래서 사표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선거법하고 정당법을 개정하는 가운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이야기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그 권역별 비례대표에 맞는 의석수를 배분하다 보면 보통 선관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소한 100명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야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현재까지 그 권위적인 중앙당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권력, 그건 뭐 새누리당, 새정당 할 것 없이 진보정당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치를 지역으로 분산시켜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권위주의 파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정수술을 하면 그게 대략 100석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는 것 속에서 의원 정수로 간다면 그게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조건에서는 350 몇 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혁신위에서 내놓다 보니까 마치 현재 그런 것도 다수당과 충분한 토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청자들께서 좀 보시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앞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잠깐 접어두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나온 것 중에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시도당이 이양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김영기 대표님 이 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실은. 그리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광역이나 기초의원 단체장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했죠. 누가 했습니까? 이전에 소위 독수리 의형제라고 해서 사고지구당처럼 돼 있는 덕진지구당이 정석인 대표가 뭐 중앙당에서 영향을 행사할 때 5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예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를 자르고 싶은데 부담스러우면 서울에다 퍼넘긴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건데 그걸 명분화하겠다는 정도 내용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 권력을 그 지역으로 내리는 어떤 방향은 분명히 맞는 거고 그것들을 실현시켜 가는 내용인데요. 그 재정을 20% 내리겠다 다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지역을 중심에 선다면 당원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당비를 많이 낸 지역은 50% 이상, 50% 정도는 최소한 지역에 줘야죠. 예를 들면, 그래도 당비가 조금 거친 데는 조금 내려가. 이거 기본인데, 뭐 다른 형태, 특별 형태로 가야지. 벌써 아직도 중앙당에서 뭐 20% 정도 배격하겠다. 이건 내가 볼 때 전 혁신안이 아니다. 50% 이상의 재정도 지역에 내려보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가장 민감하게 도당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주제 같은데요. 어떻게, 저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도 분권형 나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뭐 아주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재정을 이양시키는 것, 내려가는 것은 어떤 시대적 추세에도 맞는 것이고 또 나라의 어떤 발전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발표된 내용들을 제대로 그 내실 있게 좀 다듬고 이를테면은 공천권을 지방으로 시도당으로 이양하겠다라고 했을 때 공천하는 방식까지를 시도당에서 선택을 해서 시행하는 거냐 아니면은 방식은 중앙당에서 정해주고 그냥 시행만 맡기는 거냐 이런 건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공천권 이양이 필요하다. 공천하는 방식까지도 시도당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을 감안해서 자유롭게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럴 필요가 있겠다. 제가 볼 때는요. 공천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초지자체 공천권을 없애야죠. 그게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죠. 근데 지난 작년에 없앤다고 했다가 또 번복을 했는데 공천권 없앴는데 공천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대표님, 그 말씀 이제 너무 우리가 논의를 너무 많이 벌릴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이 공천권 문제 김 대표님 말씀은 사실 그동안도 명목상으로 다 돼 있었던 거였다. 이번에 혁신안이라고 나온 게 사실은 일종의 그냥 모양만 바꾼 형태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력 정치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 분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영을 하고 이제 문제는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영향가 있는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틀만 넘겨주냐 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든 걸 넘겨줘야 된다고 보고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당 자율적으로 영남은 영남에 맞게 또 호남은 호남에 맞게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천 방식을 정해서 예컨대 우리 유석열 도당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뭐 수기 선거인단 같은 제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외부 인사로 적어도 한 20여 명 순전히 외부 인사로 공천 그 심사위를 구성해가지고 완전히 맡기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까지도 완전히 이양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일부한 방식이고 아마 지방 정치가 확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이 참 중요한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또 수기 선거인단 이런 공천 방식까지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명목상의 이양이 아니라 방식과 내용 전체를 채워나가는 것을 지방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자연스럽게 좀 공천 방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역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관심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혁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안은 아직 나와 있질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말씀을 강조하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낯설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경규 의원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 프라이머리는 그 당내 예비 경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당원, 비당원 구분 않고 국민들한테 오픈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말하자면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국민 경선제라고 우리말로는 그러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공천이 사천이 돼가지고 뭐 검은 돈이랄지 여러 가지 그 소수 권력이 행사했던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 힘을 빌려서 공천을 행사한다 이건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걸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치 신인들이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뭐 현역 의원들은 4년 내내 뭐 인사를 할지 예산이랄지 사업이랄지 또 지역구 의정보유 활동이랄지 활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과연 정치 신인들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완전 개방했을 때.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공천권 어떤 그 전횡 또는 뭐 검은도이랄지 어떤 사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법제화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건 당내 문제 아니냐. 당내 문제, 당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전략공천 우리는 20% 정도 할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해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여야가 동시에 해야 법제화가 돼야 중앙선관위가 진행을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선관위가 내거는 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약 368억 정도 비용이 들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한번 치르는데 약 2,300억 정도 드는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 15% 정도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또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당내 행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결국은 여든 야든 당이 잘못해가지고 이 공천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은데, 당내 행사까지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368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하면서 해줘야 돼. 이런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종합 정리를 상당히 해주셨는데, 우리 박동정 교수님, 이 문제는 정치 이슈면서 또 한편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제가 좀 두 마디 보충 말씀을 드리면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비당원도 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맞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비당원이든 당원이든 한 당의 경선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양쪽 당 뭐 경우에는 3개까지 다 누구든지 여러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케이스가 한국하고 좀 훨씬 적실성이 있는 건데, 미국의 루이지애나 같은 곳은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은 남북전쟁 이후로 뭐 당선이 됐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100년 정도. 그래서 거기는 본선이 의미가 없었어요.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면 그 사람이 본선에서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의 입지자도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루이지애나주는 결선 투표제를 주 선거제도로 아예 채택을 해버렸어요. 예비 경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를 해서 1차 투표하고 2등 2명 골라서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루이지애나 방식을 최근에 캘리포니아, 워싱턴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 때도 제출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묵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박영선 의원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본적으로 결선 투표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명이 마지막 투표를 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영남하고 호남은 그 결선 투표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일 말씀은, 이것도 미국 얘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기본적인 구조가, 미국은 모든 정당법과 선거법이 연방법이 아니고 주법입니다.
미국은 민법도 형법도 주법이에요. 그 연방법이 아니고 연방제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각 그 주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선거를 치르겠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제도를 주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뭐 김무성 대표 같은 분한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하면은 좋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자. 단 이거를 국회에서 정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좀 역공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 국민경선제 지도부,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많이 알려져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방식이죠. 이를테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하고 있는데 하원 의원은 한 90%가 재선을 합니다. 상원 의원의 경우는 70% 정도가 재선을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러나 이제 저쪽 정치 시인들한테는 참 진입장벽이 높게 이게 가로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당 대표 등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10분 취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다 더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응은 맞는 자세다. 무조건 오픈 프라이머리 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가당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러 차례 계기 때마다 언급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비록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나쁜 제도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는 좋은 점은 취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작용이 있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은 더 극복해내는 어떤 좋은 방안을 찾는, 그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 자체의 어떤 의미는 다들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정치 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말씀하시기로 현역이 유리하다는 말씀 동의를 하시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여서, 아까 이제 우리 박동준 교수님 결선 투표제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또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수기 선거인단 경선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말부터.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를테면 공천심사위원회 폐지하고 자격심사위원회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전략공천이라든지 단수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이제 당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수기선거인단의 기본 전제고요. 그 수기선거인단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선거인단을 아주 그 어떤 그 선거구 내의 어떤 성별, 또 연령별, 지역별 비례해서 주민 대표성이 그대로 보장되는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자. 그 방식은 이제 중앙선관위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은 또 일반 전화는 여러 가지 착신 전화, 왜곡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안심번호제 도입이 현재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휴대전화를 통한 안심번호제에 의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을 아주 공정하고 주민 대표성이 있게 구성을 해놓고, 두 번째는 그런 선거인단 앞에서 각 후보자들이 토론도 하고, 또 토론을 지켜보고 나서 그 선거인단들이 또 토의도 해가면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비밀 투표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라도 주민들 다수가 지지하는 이러한 후보를 각 당의 후보로 결정을 하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의 어떤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해서 신인들한테도 아주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종의 선거인단 제도 비슷한 건데, 박동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기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모든 변화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꾸는 거 이 정도라도 바꿀 때 뭐 찬성을 할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왕 바꿀 거면 좀 장기적인 고려를 좀 했을 때, 민주주의가 어차피 좀 돈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예요. 이것까지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 이제
유명하고 뭐 학식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보다 누가 봐도 더 나은 사람이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선거직 공무원이 안 되는 이런 제도는 안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이 유권자들한테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알리고 그 사람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면은 저는 그거는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영호남의 경우 현재 우리 지금 300석 이 구도를 그냥 지역구 선거 이걸 그냥 두고 갈 적에 영호남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가장 진화된 형태예요, 이게. 예. 그래서 결선 투표를 사실상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영호남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본선의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면 300석 구조를 좀 바꾸고 이걸 비례대표 확대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례대표를 시행하는 게 맞고 비례대표를 할 적에는 권역별로 독일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수기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당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 이걸 보완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수기 선거인단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과거의 어떤 배시 문제를 상당히 보강한 그런 방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의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본이 또 크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방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200명 내지 400명의 어떤 선거인단들이 그 며칠씩 토론하면서 또는 쭉 추적을 하면서 그거 하는데 그런 만한 어떤 여유랄지 시간이랄지 이런 능력 이런 측면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전역을 상대로 한 어떤 선거도 어떤 조직들이 가동해가지고 뭐 노비랄지 우리 편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본이 물론 뭐 200 내지 400명이라고 해서 크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 표본은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한 어떤 작업이 가능한 어떤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걸 과연 100% 떨쳐낼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저는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우선 답변 듣기 전에 우리 김영기 대표님도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예. 수기 선거인단 제도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판에서도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제가 하고 있는데 그 배심원도 며칠간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얼마 전에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일반적인 법 정신과 다가르게 무죄를 때리고 이런 예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또 유죄를 맡아가 깜짝 놀란 경우도 발생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지난 선거에 했죠 그걸. 실은 이름은 배심원제였지만 임실자치단체장 선거 때 배심원제를 한번 가동한 적이 있는데 그 수구 선거인단에 지금까지 나타났던 배심원제에 대해 문제점들을 좀 해서 추첨 왜냐하면 그때는 당대표가 임명했거든요 배심원을 거의 이건 추첨으로 하고 여기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현실로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자칫 우리가 그때 당시 임실에서도 나왔었는데 임실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을 50%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됐다는 걸 알고 있고 여간 그 배심원단이 묵은 여관 주변이 뭐 시끄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뭐 하나의 제도로서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전 또 다른 의미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수기 선거인단 제도가 됐든 다른 것 때문에 전략공천이 또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왜냐하면 어떤 경선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현역을 이긴 데가 없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말하는 거죠. 본선 아니면 무소속으로 붙기 전에는 그 현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속에서 한 4-5명은 좀 떨어내고 해야만이 그나마 좀이라도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 전북한테 필요한 건 실제 무능한 현역 국회의원들 퇴출하고 새로운 정치신이 진입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경선 방법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두 분 말씀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뭐 이런 이제 또 근본적인 문제도 말씀하셨고 먼저 마지막 부분 전략공천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전략공천이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면은 아주 좋은 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떻든 좋은 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근데 우리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전략공천이 과연 전략공천 본래대로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전략공천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전략공천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약자를 좀 가려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차라리 지금 현재 여성 가점을 주듯이 가산점을 주어가지고 경쟁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당 대표나 지도부가 특정한 사람을 찍는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나는 이 시대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 위원장님이 제가 말하는 전략공천의 개념은 현역을 제끼고 누구를 씹는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 데리고 경선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공천적으로 해가지고 현역 평가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말하는. 예. 자, 이제 저희가 오늘 토론이 뭐 이렇게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토론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좀 네 분께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대표님 먼저 한번. 네, 새정연이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저는 혁신은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부터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혁신위가 가동되는 마당에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을 출당시키지 못하고, 예를 들면 지역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얼마 전에 전라북도 새정연 비례대표 도의원의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있는 잘못된 어떤 구조나 비리는 눈 감으면서 미래에는 잘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에서부터 권력도 내려놓고 부주의한 건 더 단호하게, 정청래 의원을 출당 못 하는 혁신이 어떤 안이 내년도에 시행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 바뀌면 또 무용지물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에서 현재부터 혁신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동준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논의들이 좀 뭐 비교적 활발하게 전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훨씬 더 격렬한 대논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시작한 거는 70년이 됐지만, 민주주의 비슷한 거 흉내 내기 시작한 건 30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게, 현대가 역사의 끝이라는 착각을 쉽게 가지는데요. 과거 역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현대가 이제 끝난 것처럼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처럼. 그런데 정치제도, 특히 민주정치의 제도라는 것은 유럽의 역사를 봐도 불과 200~300년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인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일천한 경험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세계 각국이 이 새로운 제도를 좀 더 지혜롭게 짜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도 이런 게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논의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빨리 결론이 안 나도 좀 참아주시고, 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간이, 그러면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예, 정치 개혁의 핵심은 역시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여러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권 속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거 제도랄지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새정치연합이 지금 혁신안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역시 그 국민들 관심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짝이 없지만은 핵심인 그 공천둘 이거를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시점은 뭐 의원 정수를 뭐 늘리자라는 그런 한가한 그런 논의를 할 정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 국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정말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고강도, 고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혁신의 아마 핵심 요체는 공천혁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수기 선거인단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10분 검토되고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신뢰, 사랑, 기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고 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모든 변화는 선이다. 우리 박동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계가 그렇죠.
아, 예, 예. 예. 아마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 그리고 전라북도 정치의 어떤 상황들을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문제는 새정연이 전북 지역에서 더욱 영향력이 큰 정당이기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중에 공천 문제와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혁신의 정도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국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문제들과 전북 지역의 정치 문제를 같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